언제냐라는 것보다 어느 가격이냐가 바닥이다라는 걸 기준점을 두시고 그 기준 가격이 나오는 때가 바로 그게 바닥의 한 점을 찍는 때다. 살만한 가격 수준에서 공급이 부족 당연히 살살 보니까 가격 상승이 있겠지만 지금은 전혀 그런 경제 지표들이 가리키는 게 뭐예요? 주택 가격은 거품이다라고 가리키고 있잖아요. 조정이 필요 올 것이다. 조정기에 주택을 사시는 게 맞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에서 강의를 했고 15년 정도는 현업에 있었고요. 한 25년 전부터 이제 대학 강의를 해서 지금도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또 제가 아는 내용들을 좀 방송도 하고 이렇게 강연도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상황은 제 개인적으로 이 대세 하락에 가는 어떤 그 현상들을 2022년 말에 한번 보였고요. 또 여러 가지 외적 요인, 내부적 요인도 있는데 외적 요인도 가시하고 있는 중이라서 제가 볼 때는 한 1년 안에, 올해 안에부터 본격적인 대세 조정기, 하락이라는 표현보다 대세 조정기가 시작돼서 한 2, 3년 최소 갈 거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분석한 바로는 일단 상승론이나 이제 투자하신 분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부동산 가격은 한 번의 조정이 있지만 지속적으로는 상승 라인을 탄다라는 것을 전제적으로 머릿속에 프레임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조정기가 상당히 힘든 기간입니다. 생각보다. 이 그래프상으로는 잘 못 느끼시죠, 일반 분들은. 특히 2030, 40 세대분들은 더 못 느껴요. 근데 50, 60, 70 분들은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98년도는 그나마 좀 한 3년밖에 안 가고 1년 반 정도 회복을 했고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2009년도에 지금처럼 정부 활성화 정책으로 다시 상승 국면에 갔다가 9년 말부터 급격하게 하락하기 시작해가지고 2008년부터인데 8년 말부터 시작했으니까 9년 잠깐 올랐잖아요. 그 이어서 보면은 8, 9, 10, 11, 12, 1, 2, 3, 4 이렇게 하면 9년이고요. 2009년도에 잠깐 상승, 지금처럼 작년에 상승한 것처럼 2009년도에도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했는데 그 뒤로 2009년 말, 2010년부터 하락 좀 조정기였는데요. 그래도 10, 11, 12, 13, 14, 5년간 2014년 박근혜 정부가 활성화 정책을 쓰기 시작할 때 좀 살아났거든. 5년에서 6년을 마음고생을 많이 한 거죠. 특히 그 당시에도 지금 영끌처럼 레버리지를 너무 활용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못 버틴 분들이 많아요. 그 당시에 최근에 여러분 뭐 뉴스 보셨죠? 뭐 11년 만에 역대 경매 최대 건수. 그 당시는 한 1년에 막 14만 건 이랬습니다. 지금보다 40%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그 상승론을 얘기하시는 분들의 그 얘기도 일면 타당성은 있어요. 중장기적으로 맞는데 중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중간에 그 상황이 확실하게 그 맞지 않으면 그거는 사실 다르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그림 하나 제가 보여드리면요. 2013년 전과 약한 대자뷰인데 여기 이제 파란색이 현재 거래량이에요. 현재 거래량을 보시면 영끌 시절이고요. 최근에 대책 던져가지고 이렇게 올랐잖아요. 그다 지금 다시 내려가고 있다가 올해부터는 신생아로 나오잖아요. 여기서 약간 고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전체 그림에서는 약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은 생각할 부분은 뭐냐. 대세 하락이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데이터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거래량 감소가 예전보다 좀 심각하다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인지하시고 대세 하락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 이후에는 당연히 조정을 받고 바닥을 형성하면 다시 이제 또 상승 국면으로 가겠죠. 그렇게 시장이 흘러갈 것 같습니다. 예, 좀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경매 물건이 급격하게 늘기 시작하는데 속도가 좀 빠릅니다. 차이점은 서울, 경기도 제가 임의경매라는 걸 아시겠지만 그 근저당이나 저당권을 두고 이렇게 판결이나 소송 없이 바로 경매를 할 수 있는 걸 임의경매라고 해요. 강제경매라는 거는 이제 돈을 받을 게 있으면
판사님한테 판결을 받아가지고 집행 권원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가지고 다시 경매 신청하는 한 번의 과정이 더 있어요. 그건 이제 강제 경매고. 그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서울, 경기도, 부산 임의 경매 건수 추이 보시면 이렇게 2006년, 10년도부터 지금 데이터가 축적이 돼 있어요. 물론 그전 것도 있는데 일단 끊어왔는데요. 보시면 지금 상승기인 2014년, 15년부터 경매 물건이 급격히 줄어요. 줄다가 지금 이제 위기가 온 것도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매 물건의 이 건수가 서울, 부산, 경기도 할 거 없이 급격하게 급증을 하고 있죠. 곡선의 형태가 보시면 이 기울기랑 비교해 보세요. 기울기가 좀 높잖아요. 그러면 이게 좀 위험하다는 우리가 신호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올해죠. 올 한 해도 이게 이 수준의 14만 건까지 간다 그러면 그 다음은 더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시장이 진짜 조정을 좀 세게 받을 것 같아요. 이건 추이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저도 봐야 되고. 근데 이제 전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요 그림을 잘 생각하시면 좋은 게 뭐냐면요. 2008년, 7년 말 8년 초까지 집값이 상승을 유지했어요. 신고가도 나오고. 근데 거래량은 없었어요. 거의 대자뷰거든요. 그러니까 2009년도에 1월 1일에 건설회사 미분양 이런 문제 때문에 똑같이 활성화 정책을 던졌어요. 그러자마자 거래량이 급증을 합니다.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지금 급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 그러니까 우리가 금리를 인상하잖아요. 금리 인상하거나 경제위기 여파가 오면 보통 1년 정도 뒤에 이게 시장에 나타나요. 바로 안 나타나고. 뉴스에는 막 나오지만. 왜냐하면 보통 시작되면 이자를 좀 내는 걸 갖다가 시장의 가계에 미치는 영향은 이자가 올라오고 나면 보통 3개월이나 6개월에 끊어서 변동금리를 고시하고 다시 하잖아요. 그러니까 3개월, 6개월 뒤부터 이자를 더 부담하기 시작해요. 그럼 거기서 6개월 가서 힘들면 이제 포기하거나 1년 가면 포기하거나 이렇게 되죠. 그 기간이 한 1년 잡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무리하게 비싸게 샀거나 이런 분들은 이제 매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거든요. 그 물건들이 이제 시장 조정의 어떤 트리거가 되는 거죠.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경매 물건이 많이 늘어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물건이 안 팔리니까 경매가 되겠죠. 싸게 팔아도.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어떤 지표입니다. 전국 임의 경매 건수가 이때 2010년도예요. 그러니까 9년대 활성화 정책을 써서 버텼다가 못 버티고 나온 게 10년도부터 14만 건, 13만 9천, 14만 8천. 거의 15만에 가까워요. 이게 이제 2014년도에 박근혜 정부에서 전세대출 활성화와 함께 15년 들어가면서 LTV, DTI 완화하고 재건축 완화하고 활성화 정책을 많이 썼죠. 임대사업자 제도 쓰고 줄죠. 왜냐하면 시장에서 수요가 나오니까. 이 부분들이 하다가 쭉 유지됐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 보세요. 그런 시장에서도 경매 건수가 1년에 8만 건, 9만 건이야. 물론 이거는 공동주택만 따는 건 아닙니다. 전부 임의경매인데 여기서 보시면 9만 8천까지 다시 가죠. 2019년도에. 그러니까 약간 가격이 오버됐을 때는 수요자가 적어지면 거래에 역행해서 이 경매 건수는 늘어나요. 반대 지표인 거죠. 그러면 이제 다시 시장이 좋아지니까 다시 내려왔어요. 근데 여기서 말씀드렸던 거는 기울기가 너무 급하게 지금 올라왔어요. 1년 만에. 그럼 우리가 이 부분이 좀 심각할 수도 있겠다라고 이미 예측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서울, 부산, 경기 임의 경매 건수도 기울기가 아까 거랑 전국적으로 한데 전국적으로 아까 기울기가 더 높잖아요. 네. 서울, 경기도, 부산보다. 그거 뭐냐면 서울, 경기도, 부산은 약간 수요자가 일반 지방 광역시보다 더 많아요. 그게 기울기가 약하지만 방향성은 똑같아요. 근데 지방 요새 PF 문제랑 연결되는 이런 데들은 경매 건수가 이제 너무 급격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하나 또 보여드릴 게 뭐가 있냐면 공동주택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동주택 임의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신청 현황이에요. 보시면 서울이 208% 늘었어요. 전년 대비. 갑자기 2배가 됐고, 여기 빨갛게 제가 써놓은 걸 보시면 부산은 231%. 부산이 이제 조금 위험합니다, 여러분. 부산은 제가 재작년부터 작년하고 올해 좀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경매 건수가 늘어나잖아요. 요 서울, 부산, 대구, 세종, 경기도, 제주도, 강원도가 다 200% 거의 2배가 늘어났어요. 이 지역들은 그러면 시장이 이제 약세장으로 갈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임의 경매 개시 건수의 공동주택도 이렇게 2배씩 늘어난다는 거는 지금 작년에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분명히 주택가격이 상승한다고 보도는 보셨잖아요. 그럼 이게 평균의 함정인데요. 일부 대단지, 희소단지는 올라갔지만 나머지 약간의 최상급이 아닌 중상급들은 수요가 없다 보면 팔리지 않거나 이자를 못 내면 당연히 경매로 가죠. 그 숫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작년에 특례보금자리에서 수요가 받쳐준다 늘어난다는 것은 올해 이제 26조 6천억의 신생아가 또 나오잖아요. 그거에도 그러면 이 추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겠죠. 단 미국이 금리 인하라는 어떤 팩트가 하나 있잖아요. 근데 보셔서 아시지만 미국이 제가 알기로는 올해 안에 내려봤자 0.5에서 1%의 최저는 0.25에서 0.5라고 보거든요. 그럼 우리하고 금리가 역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쉽게 뭐 연말에서 풀린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더 증가할 거라고 저는 예측하고 시장에 이게 좀 큰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금리가 우리가 더 낮잖아요. 미국이 만약 1% 내리면 4.5잖아요. 4.5면은 우리 3.5인데 1% 갭이 원래 여러분 뭐 믿거나 말거나 저 경제를 많이 보신 분들은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첫째 통화의 가치에서 객관적인 어떤 사람이 있을 때 어느 나라 돈을 더 안전하게 볼까요? 당연히 미국이죠. 미국은 지정학적 리스크도 없고 패권 국가고 그리고 한국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잖아요. 북한하고 있는 문제 이런 부분이 있고 또 기축통화국이 아니다 보니까 그 어떤 그 갭을 생각하면 평소에 보통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의 금리 차라는 건 이제 통화 가치의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데요. 그러니까 보통 1%에서 2% 유지가 제일 적정한 거로 계속 왔었다가 지금 여러분 2008년 글로벌 금융위 때도 미국이 금리를 확 내렸잖아요. 그때 거의 1% 0.5% 할 때 우리 2%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지한 거예요, 계속. 근데 요번에 특수한 경우예요. 특수한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왜냐하면 한국의 지금 부동산의 제가 볼 땐 거품이 지금 금리를 0.5만 올려도 한계 차주들이 리스크에 노출되는 익스포저라고 하죠. 금융 위험도가 너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는 총재도 고민 많이 했죠. 그러면서 항상 얘기를 붙이잖아요. 구조개혁하고 뭐 재정통화정책 해야 된다라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최근에 또 그런 발표했습니다. 하는 총재께서 당분간 6개월 내에는 절대 금리 인하할 것 같지 않다라고 대놓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금리 인하가 쉽지 않겠다라는 거. 그럼 올 연말까지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시고 시장에 대처하시는 게 현명하실 것 같습니다. 금리가 인하되면 주택가격이 내려간다.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당연히 부담이 적어지니까 수요의 어떤 구매 능력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이자가 작으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500만 원 이자를 내서 살 수 있는 집이 있는데 이자가 반으로 줄면 250만 원 되니까 더 비싼 집을 살 수 있잖아요. 500만 원까지 지출되니까 주택가격이 올라가는데 금리가 지대한 역할을 해요. 단 그 전제는 뭐냐면 경제 상황이 아주 펀더멘탈이 좋은 상태에서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 유동성만 증가되거나 금리가 낮아질 때 시장 상황인 거고요. 그림 보시면 이 노무현 정부 때 이건 제가 2년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때는 잘 안 쳐다보는데 지금 이제는 쳐다보실 때가 된 거예요. 이게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금리가 3.5에서 5.5분까지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도 5.5까지 가는데도 이게 거래량이 주택가격 상승과 연결되거든요. 이때 거래량이 계속 늘잖아요. 상승률도 그렇고. 이때까지 좋았어요. 계속 그러니까 금리를 올렸는데도 주택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왜? 아까 말씀 올린 대로 금리의 수준이 부담할 수 있거나 그리고 이 당시의 경제 성장률은 평균 6.7에서 한 7%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금리 3% 약간 뭐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2008년 글로벌 금리가 터졌어요. 터지고 나서 금리를 인하하면 집값이 올라간다? 아니거든요. 거래가 줄고 여기 보시면 금리가 갑자기 내려오잖아요. 터지고 나서 2%대입니다. 이게 장장 한 2, 3년 갔거든요. 더 쳐지는데요. 주택이. 그럼 이걸로 증명이 되잖아요. 올려도 잘 안 올라가고. 그러니까 시장은 경제 펀더멘탈과 수요자들의 그 레버리지, 부채 상황, 부담 능력, 또 경제 이익이 다 하나의 변수로서 다 작용을 하면서 시장에서 금리라는 것과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내서 나오는 게 시장의 모습인데 금리를 2% 낮췄는데 내가 버는 게 5% 줄거나 실질 소득이 지금 3.9% 줄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수요가 증가될 수 없는 시장 환경인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그거는 상승론자 입장에서 하나만 보면 맞아요. 팩트를. 그러나 우리가 그 경제학의 기본이 여러분 IF입니다. IF. 가정법. 모든 그 논리와 이론이 이것은 뭐뭐라고 가정하고 하면 이건 맞죠. 그죠?
근데 얘가 변하는데 어떻게 해요? 세계 경제가 변하고 전쟁이 나고 이러는데. 그래서 이게 날 때는 이것도 같이 보셔야 시장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언제 웬 이렇게 하시는데 how much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언제 집값이 바닥이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 2022년 하반기에 갑자기 수도권은 50%, 서울은 송파, 강동 같은 데는 35%, 막 40%까지 막 하락했어요. 그 순간은 거의 바닥이라고 봐도 되겠죠, 순간적으로. 그런데 이제 정부가 바로 이제 급하게, 너무 급하니까, 급하게 이제 활성화 대책을 썼잖아요. 다시 이제 또 8, 90% 회복을 했어요. 했는데 그러면 그때가 1차 바닥이었고, 그러면 또 한 번 그런 일이 있다라면 또 내려가겠죠? 근데 그게 만약에 일주일 뒤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 어떤 쇼크가 와가지고. 그럼 그때가 그 가격이 최고점 대비 서울은 한 40%, 지방이나 광역시는 최고점 대비 한 50%까지 근처, 뭐 상하로 뭐 5%, 10% 잡을 수는 있겠죠? 그거 내려오면 일단 그때는 바닥인 거예요. 그때가. 그러니까 언제가 바닥인 게 아니라, 그럼 역으로 말씀드리면 그 바닥 지점이 아직 안 갔다고 하면 그 갈 때까지 시간이 걸리겠죠. 그거를 이제 정부가 지금 하고 있죠. 왜냐하면 너무 급하게 내려가면 아시겠지만 전 세계는 신용 통화 시대잖아요. 큰 은행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다 같이 예금주들이 모여서 다 돈 빼자 그러면 그거 다 망합니다. 다 대출해 놨는데 돈이 없어요. 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시스템에서 움직이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언제냐라는 것보다 어느 가격이냐가 바닥이다라는 것을 기준점을 두시고, 만약에 여러분이 광역시에 사시는데 물론 구도심은 잘 안 내려오죠. 아주 핵심 지역의 신축 아파트는. 그러나 평균적으로 신축 아파트는 전체 물량의 5에서 10%에 매년, 나머지 95%의 물량을 보셔야죠. 기존 주택. 물론 뭐 신축한 지 10년 15년 되면 신축이지만 약간 기존 주택으로 보잖아요. 신규 입주 말고. 그럼 이런 주택들이 갑자기 30% 40% 내렸다? 그럼 그게 바닥이죠. 그 언제가 아니라 어느 가격이냐가 언제 오냐, 역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지금 안 내려가고 있잖아요. 안 내려왔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바닥은 그 수준까지 내려가야 바닥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 기준점을 항상 준비하시고 대비를 하셔야지 그냥 계시다가 한번 터질 거야, 조정될 거야, 그래서 조정이 됐어요. 그럼 어디가 바닥이야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직 멀었나 뭐 이러지 마시고 그 기준 가격이 나오는 때가 바로 그게 바닥에 한 점을 찍는 때다. 그때 시장 미리 준비하시고 대처하시면 어떤 자기의 결정을 빨리빨리 행동할 수 있으니까. 요번에 그 2020년 말에 막 내려왔을 때요, 기다렸다가 준비하신 분들은 샀잖아요, 그 금매를. 뭐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괜찮다가 아니라 자기 소득에 맞춰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되는 가격의 범위면 지금 내려간 수준은 제가 볼 때 큰 무리 없다 봐요. 거주용으로는. 다만 투자용으로는 시간을 좀 가지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다른 지역보다 빨리 내려갔다는 거는 그만큼 수요가 적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나중에 회복할 때도 좀 늦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제가 볼 때는 많이 하락한 데는 지금 45%막 이런 데도 나오거든요. 가끔 금매가. 그러면 그 가격 수준이 2018년, 19년 수준까지 갔어요. 그거는 제가 볼 때 물가 상승률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또 건축비도 좀 올랐죠. 그거 감안하시면 최고점 대비 40, 50% 내린 서울의 아파트가 있다고 하면 그거는 제가 볼 때 큰 무리 없을 것이다. 앞으로 중장기적인 어떤 자본주의 형태상 뭐 손해볼 일은 없으시겠다. 그래서 매입하셔도 크게 문제 없겠다. 다만 자기 소득에 무리하게 뭐 40%, 50% 이렇게 하지 마시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한 35% 이 정도 수준이면 변동성이 있어도 괜찮거든요. 그건 무조건 뭐 제가 볼 땐 거주를 위해서는 사셔도 큰 무리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원래 올라갈 때는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올라갈 때는 신축 대단지 투자성 있는 데가 먼저 올라가고 지금처럼 노도강 같은 데가 따라 이제 올라가죠. 근데 내려갈 때는 거꾸로 됩니다. 바깥이 먼저 내려가고 그 다음에 중심지가 내려가거든요. 그 순서는 뭐 매번 그래왔어요. 우리 2030 사원분들은 혹시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그건 당연한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수요자가 커피숍이 10개가 있어요. 다 돈을 잘 벌었어요. 그러면 뭘 스타벅스 얘기 나서 좀 그런데 스타벅스만 가다가 이디야 커피도 잘 되고 뭐 메가 커피도 잘 되고 다 잘 돼요. 그죠? 네. 다 같이 잘 되는데 어느 날 이제 갑자기 경제가 안 좋아지면 어떻게 돼요?
스타벅스 가던 사람들은 유지를 하려고. 근데 메가박스를 가던 분들은 안 먹어도 되는 이런 흐름이 있잖아요. 그러면 외곽부터 이제 브랜드 가치가 약한 것부터 수요가 좀 줄기 시작하죠. 그래서 특히 저 상위층보다 어떤 서민층의 취약층들이 기호성 어떤 소비가 경제에 따라서 민감하잖아요. 특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연결해 보시면 올라갈 때는 도심지가 먼저 오르고 내릴 때는 바깥이 외곽이 먼저 내리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만 특수한 경우는 있어요. 국가에서 예전에 2010년도 때 부산과 5대 강시는 주택가격이 올랐어요. 서울은 내려가는데. 그건 뭐냐면 정부에서 미분양, 양도세 세금을 나중에 샀다가 팔을 때 그 값이 많이 내려갔는데 양도세 한시적 감면이라는 제도를 둬가지고 지금 집을 사면 나중에 집 팔 때 세금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여유 있는 사람들이 그때 좀 많이 샀어요. 그래서 지방은 그때 좀 수요가 있으니까 당연히 받쳐지면 가격이 상승 압력이 있잖아요. 지방은 좀 올랐습니다, 역으로. 그래서 그런 정책적 상황도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그러고 있는데, 그렇다고 강남을 갔다가 갑자기 뭐 규제 지역을 풀거나 언젠간 풀어요. 더 내려가면. 그 전까지는 제가 볼 땐 조정이 계속 될 거다. 노도강의 어떤 물결이 중심지로 오고 있다. 그 예는 여러분 강남에 작년 9월 달부터 경매 물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그 부분 제가 자료를 못 가져왔는데 나중에 보시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강남 경매가 급증한다는 거, 이것도 하나의 팩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연착륙을 위해서 뭐 우리 PF 문제에 이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주택가격이 크게 내려가면 분양이 잘 안 될 거고, 그 분양이 잘 안 되면 PF 문제가 터질 거고, 브릿지로 문제 터지고, 또 그런 것들이 터지면 이 금융기관에서 무리하게 대출해줬던 기관들이 또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어떤 연쇄 반응의 어떤 고리를 생각할 때 정부가 최선을 다한 건 맞습니다. 근데 그 수위가 자본주의와 공정과 상식의 범위를 지키는 선이었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특히 형평성에서 정책적인 면에서 보면은 건설사나 다주택자의 영끌 이런 부분들의 어떤 아픔은 충분히 커버할 수 정도로 어떻게 보면 과도할 정도로 정책을 잘 썼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서민층이나 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이런 분들, 또 주택 공급 확대, 지금 공급 택지가 많은데 공급이 적어요. 안 하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제가 볼 때. 이런 부분들의 정책은 빵점인데 이쪽 부분에서 100점이에요. 그럼 전체 국민으로 볼 때는 한 50점 수준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나 미래 세대 저출산 문제라든지 한국의 경제 구조, 예를 들면 부동산이 너무 높으면 당연히 그 뭐 이 프로그레스 진행이 이렇게 되잖아요. 가계부채가 많아지면 당연히 이자 돈을 낼 돈이 더 많아지면 쓸 돈이 적어지면 소비가 줄면 기업의 매출이 줄고, 매출이 줄면 고용인원이 줄게 되고 악순환의 시작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거의 원인이 뭐예요? 가계부채거든요. 무리한 부동산 가격이에요. 이건 전 세계가 이미 다 나왔고, 이런 부분이 지금 이제 시장에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는 적정선에서 했어야 되는데 좀 과도했다. 그러니까 명분은 좋았으나 어떤 객관성과 형평성이 좀 떨어져서 결국은 좀 부담되는 형태로 결과로 나타날 것 같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지금 총선 이후에 약간의 정책에 실기된 부분들이 나타날 것 같고, 특히나 GTX나 일기 신도시 정책은 사실 너무 급합니다. 도시계획을 할 때 뭐 1, 2년 안에 책상에 앉아가지고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보통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면 국민의 의사도 묻고 여러 가지 공청회도 뭐 1, 2년이 아니라 일본은 보통 5년, 10년 하고요. 뭐 해외도 막 몇십 년 하는 데도 있습니다. 다 앉은 데도 많아요. 우리 너무 급해요. 급하다 보니까 기억나시죠? 뉴타운 정책 하다가 다 결국은 재산권 행사 못하다가 된 데는 그나마 상관없는데 안 된 데는 뭐 주민끼리 싸우고 또 다시 해제한다고 싸우고, 그렇게 국민들한테 불안감을 조성하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GTX나 일기 신도시도 벌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요. 문제점도 좀 있어요. 의도나 명분은 좋은데 문제점을 미리 제거하고 도시계획을 잡는 선진국 형태가 아니라 그러니까 던져놓고 진행하다 보면 문제가 터지잖아요. 이 부분은 사실 필연적인 비용의 과다 지출과 국민들의 어떤 불필요한 어떤 갈등을, 이러면 사회 문제들을 좀 야기시키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좀 아쉽습니다. 방향성은 좋으나
과정의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너무 담보되지 않아서 많이 아쉽게 생각합니다. 네. 신생아특례론 들으면 참 좋죠. 좋은데 일단 해당되시는 분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최저 1.6%에서 최대 3.3%인데 현재 금리에 비하면 상당히 저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을 충분히 활용하시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신생아론을 이용하실 때 해당되는 분들은 좀 이해하고 인지하고 좀 생각하시기 한 가지가 있는데요. 뭐냐면 왜 이자가 쌀까요, 여러분? 그 이자가 만약에 1.15%에 받았다 그러면 시중금리가 4%다 그러면 2.5% 차이가 나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낸 세금으로 메꿔줍니다. 그러니까 싼 겁니다. 그게 정책자금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이자 차액 보전이라는 국가 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아신다면 신생아론을 받으시는 분들은 다른 국민들을 길을 가시거나 다른 국민들을 보실 때, 이 우리 국민들이 나를 더불어서 도와줬다라는 생각을 한 번만 해주시면 좋겠고, 여기서 이제 좋은 점은 그렇게 됐고, 활용하시면 좋고요. 다만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 그러면 지금 아기가 2살, 3살, 4살인 분들은 뭐죠? 또 앞으로 나올 분들은 어떻게 되죠? 지금 올해하고 내년이잖아요. 그러니까 2024년, 작년하고 올해까지 나온 분들의 한정됐잖아요. 제한적으로. 그럼 이게 예산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금이 소진이 되니까 지속적으로 확대하기에는 국가적인 논의와 국민이 다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식이 공부를 꼭 해서 더 좋아질 것 같다 그래서 학비를 내야 된다면 합의해서 내잖아요. 그런데 뭐 도움이 별로 안 되는 것 같다. 딱 찔끔찔끔이다. 그럼 의미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 충분한 공론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정책은 앞으로는 차라리 그거보다는 그럼 집값을 낮춰주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집값을 낮춰주면 이자 낮출 필요 없어요. 그렇죠? 집값을 낮춰준 뒤에 이자를 낮춰줘야 박수를 받는 거지. 집값은 거품이 있는 걸 놔두고 그것을 젊은 세대한테 어떻게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애기 볼모로 집을 팔아먹냐 이런 볼멘 소리도 있어요. 청년들이 사긴 사지만 뭐 이런 살 때 어떤 말끔함? 깨끗함, 반가움 이런 것보다는 그 뭐 밀려서 마치 사는 그런 느낌의 어떤 시장 상황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부가 이런 부분을 좀 더 고려해서 분양 가격도 지금 풀어놨잖아요. 분양 가격도 좀 제어하고 기존 주택에 대해서 어떤 다주택자들 이런 분들 지금 많이 좋잖아요. 영끌하신 분들 빼고 그분들 다 차익 났잖아요. 그런 부분도 세금도 깎아주지 않았습니까? 이게 앞뒤가 좀 안 맞아요. 이런 부분을 진짜 국가 국민과 저춘사를 생각한다라면 전체적인 그림에서 로드맵을 맞추고 가격을 낮추고 신생아론이 들어가고 이래야 이게 누가 봐도 이거 공정성도 있고 객관성도 있고 합리적 타당성 다 겸비가 되는데 이거는 명분성만 좋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그 혜택 보는 분도 제한적이고 이런 부분은 사실 정부가 다시 한번 특히 전세 사기 피해랑 비교하면 너무 극과 극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정부에서는 다시 한번 국가 국민을 위해서 총체적인 로드맵을 다시 한번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예,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요. 예산이 지금은 최근 보도였죠. 신규 그 신생아론에 대출 받으신 분들의 어떤 내용을 보니까 80%가 대환 대출, 이자 부담을 좀 바꾸려고 하신 분들이고 20%가 매입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적을까 생각합니다. 예전에 특례보금자리로는요 한 6대 4였습니다. 6이 매입이었어요. 그러면 간단합니다. 그때는 기억하시기로는 특례보금자리론이 2023년도 1월 말부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전에 2022년도에 주택가격이 어땠어요? 많이 내려왔잖아요. 서울도 막 30%, 35%, 최고 25% 정도 다 내려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회복했잖아요. 그러니까 살 수 있었어요. 네, 아까 말씀이랑 연결돼요. 주택가격이 낮고서 도와줘야지 이게 효용이 있는 거예요. 다시 높아졌어요. 90% 회복하고 85% 회복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자를 낮춰줬지만 금액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이자율이 3%하고 5%일 때 금액하고 왔다 갔다 연동성이 있잖아요. 3% 낮추면 주택가격이 더 올랐으면 더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점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그 8대2의 비율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라 현재 20%의 매입자들도 5년 동안 저리로 해주니까 활용하자라는 개념에서 좀 트라우마가 많으시다 보니까 사실 거고 아니면 또 아기가 커서 꼭 집이 필요한 분들 필수적인 분들 사셨을 텐데 나머지 80%는 지금 이자 내기
버거운 분도 계시고 안 버거운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안 버거우면 그거 신경 안 쓰거든요. 사실 버거우니까 이렇게 80% 하잖아요.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아, 신생아 대출론이 특례보다는 뭔가 색깔이 틀리죠. 틀리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 가격이 또 부담되는 수준에 왔다는 얘기죠. 제가 볼 때. 그래서 물론 이제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만 벌써 한 10%가 소진됐는데 8대2 비율인데 만약에 30%가 소진됐는데도 또 뭐 7대3 수준이다. 이러면 신생아론은 제가 개인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신생아론은 특례보금자리론에 잘해야 3, 40%안 좋을 땐 2, 30% 수준밖에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 얘기 뭐냐면 우리가 작년에 9개월간 유지가 됐어요. 상승이. 그러면 반토막이면 4개월 반, 짧으면 2개월, 3개월 만에 그 힘이 약해질 수도 있다. 그런 시나리오는 예측이 되시죠? 다음 달 정도, 한 달 정도 더 보면 시장에 대해서 이제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효과는 분명히 30% 수준밖에 안 될 거다. 그러면 시장의 반등의 힘이 한 4개월 정도 지나면 다시 한번 시장이 또 총선이란 타이밍이랑 또 맞아요. 그래서 일각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뭐 총선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라는 게 가능한 스토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GTX 예산이 134조인데, 그러니까 이게 장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이나 이런 교통계획은 중장기적으로 많은 논의를 통하고 해야 돼요, 사실. 근데 지금 약간 얘기는 있었지만, 공식적인 어떤 뭐 전문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국민들과 소통하고 주민들과 소통하고 이런 적이 없잖아요. 누가 봐도 그냥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 같은 느낌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정부가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게 우리 국민들의 트라우마잖아요. 전 정부에서 120만 원 공공택지를 해놨는데 지금 10분의 1도 지금 분양 안 하고 있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발표한 건 너무 좋아요, 지역 주민들한테. 그런데 김포나 부천은 타당성이 되게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출퇴근 인구도 많고, 그러면 그 노선에 유지비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비를 받는 거고, 국가가 재원을 투입했을 때. 근데 만약에 타는 사람이 없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그거 수익은 많이 났을 거고, 계속 유지를 관리를 해야 되겠죠. 유지관리 비용은 세금으로 메꿔야 되잖아요. 정말 쓸데없는 돈이. 그렇지 않아도 요즘 세수가 부족한데, 그렇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대통령이라면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 던져놨는데 여기는 사업 타당성이 없어. 이건 무조건 손해야. 100년 동안 후세들한테 부담이 될 것 같아. 하지 말아야죠. 그것이 이제 분명히 던져놨고 논의 과정 속에서 나올 거고, 지역 주민들 간에 또 갈등으로 사회적인 갈등 요소들을 많이 던져놨어요. 제가 볼 때. 충분히 논의를 거쳤다라면 생각해보세요. 천안까지도 연결한다 그러는데 말은 GTX지만 분명히 원래 철도 노선을 같이 병용할 거예요. 그럼 GTX의 속도가 안 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로드맵으로 체감본을 써도 모자를 파네. 그러니까 종이 몇 장짜리로 발표한다는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그러나 방향성은 또 좋아요. 명분도 좋고, 그렇죠? 그러나 그 명분이 좋을 때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들이 공부를 하겠다고 과외비를 1,000만 원을 달래요. 명분이 좋은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효과가 없다. 이건 생각해 봐야겠죠? 그런 지점인데 제가 볼 때 실현 가능성이 있는 노선은 몇 개밖에 없고, 안 될 가능성, 된다 하더라도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는 수준의 어떤 노선들이 좀 존재를 해요. 그 부분들은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만약에 전 국민이 모여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없어질 것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된다 하더라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심하게 말씀드리면 D 노선, 김포 노선은 제가 살아서는 볼 것 같은데 나머지 노선은 자신이 없어요. 볼 자신이. 왜냐하면 이 ABC도 여러분 기억나시잖아요. 10몇 년 전에 했는데 이제 또 요즘 뭐 입찰업체가 없어가지고 또 지연돼가지고 2024년 3년 했다가 5년 했다, 6년 했다, 8년 얘기도 나오고 어마어마하게 걸립니다. 그러면 순서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 생각해 보시면 결정적으로 민자가 50%잖아요. 민자하는 입장에서 지금도 힘든데 지금 거기 들어갈 여력이 없잖아요. 그건 좀 뒤의 일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세간에서 얘기하는 총선용 포퓰리즘, 제가 볼 땐 맞다고 봅니다. 조금 문제가 있는 시기가 문제였죠. 만약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걸 만약에 두세 달 정도 있다 발표, 뭐 연구를 했다 그러면 국민들이 박수 쳤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끝에 검토 대상과 뭐 다
충분히 공청회와 국민 의견을 들어서 최종 결정하겠다. 이래서는 다 박수 쳤을 거예요. 근데 좀 급하게 나왔다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정권이 유지가 돼도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되더라도 그 중에서도 또 옥석은 가려질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재정이 요즘 안 좋잖아요. 재정이 좋으면 돈이 빨리빨리 투입되거든요. 그리고 건설 업체들도 또 많이 와야 되는데 단가가 안 맞으면 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 BC는 지금 착공했으니까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10년 걸리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 10년 걸립니다. 네. 그래서 GTX 호재가 여러분 A 노선이 이제 딱 만약에 몇 년 안에 이제 개통하잖아요. 그럼 그 효과에 대해서 보시고 나면 GTX의 거품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의외로 그걸 사용하는 여러분 KTX가 우리 개통할 때 얼마나 나라가 난리였어요. 일일 생활권 이래가지고 제가 볼 때 우리 기대보다는 좀 약할 가능성이 높고 다만 혜택 보는 분들이 계시죠. 이 뭐 동탄, 뭐 파주 이런 데서 서울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교통비만 저렴하다라면 충분히 활용할 노선은 되지만 그게 만약 또 정차역이 GTX 보세요. 60m에서 40m 밑에 대심도잖아요. 지하에. 그 내려가는데 15분에서 20분 걸려요. 그래서 지금 그 GTX 그 운영단에서 최대한 시간을 줄이는 엘리베이터 연구하고 막 연구 중이에요. 직속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만들고 뭐 에스컬레이터는 초고속하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근데 왔다 갔다 하는데 인원이 정해져 있잖아요. 20명, 30명. 그러니까 이것도 헷갈리고 이제 만들고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을. 그럼 그걸 생각해 보시면 아 그래도 10분, 15분은 걸리겠구나 느낌 오시잖아요. 10분, 15분 해서 내려서 또 올라가는데 10분, 15분. 그럼 30분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30분에다 타고 오는 시간이 10분, 20분이라고 칠게요. 그럼 30분, 40분, 50분은 무조건 걸리잖아요. 자, 그러면 집에서 GTX역까지 얼마죠? 10분, 20분. 또 내려서 사무실 바로 앞에 있나요? 뭐 한두 개는 있겠지만 나머지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1시간만 걸리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현재도 파주에서 뭐 이렇게 서울 외곽에서 김포에서 1시간 반이면 서울 오거든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심도 있게 생각하시면 아 GTX는 생각만큼 주택 가격에 강력한 파워를 제공할 정도의 수준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한 번은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분명히 어떤 호재인 거는 분명하고 주택 가격 상승에 도움이 되는 건 맞습니다. 맞지만 그 수준이 지금처럼 그렇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두세 배 그건 아닐 것 같다. 이렇게 미리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공공분양주택을 분양을 많이 하면 현재 민간건설업체들이 분양이 잘 안 되겠죠? 대체 효과가 강해지니까. 근데 원래대로 하면 도시계획 정책상 지금 공급을 해야 돼요. 지금 건설회사들이 못 짓고 있잖아요. 그러면 2, 3년 뒤, 3, 4년 뒤에는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국가의 존립 이유가 이거거든요. 국가에다가 주택개발권을 주는 목적이 뭐예요? 주택시장의 안정성이거든요. 안정적인 공급. 그럼 지금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평소같이 경제가 좀 할 거예요. 지금 경제가 좀 안 좋으니까 건설사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자꾸 국가에서 이거를 리딩을 하다 보니까 공정성을 좀 잃어버린 거죠. 거기에 어떤 구분을 잘 줘야 되는데 뒤늦게 연말부터 PF 업체 뭐 한계 기업은 책임져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어서 나올 게 말씀 주신 공공주택은 정상적으로 지금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나마 조금 뭐 지금 반응이 좀 없는 것 같아서 저는 깜짝 놀란 게 선거도 있잖아요. 그러면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뭘 해야 될까요? 정상적인 정부라면 지금 주택 가격이 조정이 안 되고 있고 혼돈스럽고 청년들 저출산 대책한다고 신생아론 쓰면서 아 그럼 싼 집을 해주면 되잖아요. 뭐가 안 맞죠? 제가 볼 땐 정부가 어떤 의도가 약간 정치 선거판하고 건설사 쪽에 어떤 치우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객관성이 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전세 사기랑 한번 비교해보면 답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땐 정부에서 다시 한번 다주택자, 건설업자 이쪽만 위할 것이 아니라 그쪽도 위해 좋다 이거예요. 국가 경제를 위해서. 그러면 정상적으로 시장 균형을 해서 미친 집값 때문에 대통령 됐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전 정부 때 너무 주택가가 오른 걸 막아주지 못해가지고 화가 나서 반대 표심도 많잖아요. 그리고 뭐 공약할 때도 그 얘기 하셨잖아요. 집값 잡겠다고. 지금 전혀 반대죠. 그럼 공공택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뭐 도시계획이나 부동산 하시면 다 알아요. 지금 해야 정상적으로 2, 3년 뒤에 폭등 온다라는 일부 언론들의 기사들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이걸 방치하고 있는 거죠. 제가 볼 때 이건 직무유기에 가깝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신혼부부 주택들이 3기 신도시 사전 분양을 많이 기다리고 있다가 지쳐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 데리고 약간 기만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아, 빨리빨리 이걸 하면 신생아론이 없어도 살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약간 섭섭한 마음이 있다. 이 정부에 대해서. 국민을 위해서 집값을 잡겠다고 대통령이, 정부가 탄생을 했으면 그쪽에 좀 정성을 쏟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어떤 모습이 잘 안 보여요. 심하면 오세훈 시장께서 최근에 용산 발표하면서 그 전 정부에서는 주택난에 심해서 청년들이 전세 사기를 피하고 어려운 일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생각해서 뭐 청년을 위해서 주택을 4,000채 짓겠다고 했는데 그게 일본 모토였는데 지금은 그건 어디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든 국가 정부든 원래 국가가 해야 될 권력의 어떤 모습이 뭐예요? 국민이 권력을 준 것은 국민의 주거복지와 경제생활을 안정되게 운영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주거복지 분야에서 공공택지가 있으면 보상도 거의 끝났어요. 사전청에 문제 없어요. 지금 해도. 근데 그거를 양을 조절한다는 자체는 제가 볼 땐 국민 기만행위에 가깝다. 이거는 국토부 장관이 나와서 해명해야 된다. 말로만 뭐 장기임대주택 얘기할 것이 아니라 분양할 물건인데 왜 그걸 안 하고 장기임대주택 얘기합니까? 순서가 안 맞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느끼는 거 아마 일반 분들도 좀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부가 뭐 로드맵이 있다면 빨리 국민들한테 보고하듯이 발표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집이 모자라면 당연히 그러겠죠. 그러니까 경제 이론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속으시면 항상 안 되는 게 하나만 보고 얘기를 하는 것은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if예요. 경제 상황이 모두 안정적일 때.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매년 짓는 집의 숫자가 있고 공급이 부족한데 지금 결혼 쌍수는 줄고 있고 인구 감소가 일어나 있고 스며들고 있잖아요. 그 와중에 소득이 없거나 금리가 높아서 그 지금 살 수 있는 주택의 가격 수준이 내가 부담할 수 없는 수준이면 공급이 부족하든 뭐하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냥 전세 월세 살던 데 살잖아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공급이 부족하다는 개념은 뭐냐면 살 사람이 많은데 새 집을 가고 싶고 막 이런 게 많은데 돈도 있는데 집이 모자랄 때 얘기해요. 근데 지금 돈이 있나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소득 분포를 계산해 보니까요. 현재 주택 가격의 수준이 특히 서울은 더 심각한데요. 정상적인 대기업 다니는 분들도 사기 어려운 주택 가격입니다. 실제로 강남 일대에서 당연히 대기업 다니면서 집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으신 분들, 정상적인, 외벌이면 더 심하죠. 맞벌이라도 연봉 1억 받아야 30% 세금 내면 7천이에요. 7천이면 실수령이 한 500만 원 좀 안 돼요. 500만 원 생활비, 법원 최저 생계비가 2023년 기준으로 여러분 200한 4, 50만 원 돼요. 2인 가구는 206만 원인가 그렇고요. 3인 가구는 240. 그러면 240 빼서 250 나오면 1년이면 얼마예요? 딱 3천이 3천. 10년이면 3억입니다. 이자 계산하면 4억 5천이고요. 무슨 집을 사요? 다 레버리지 대출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대출에 어떤 순기능도 있다는 건 뭐 알아요. 뭐 생활에서 대출로 집 사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집 사죠. 어느 수준까지? 내가 대출을 갚고 나서도 생활을 할 여유가 있을 때 사는 거 아니에요. 투자 심리까지 작용하면 생활을 아껴 쓰면서 자본시장 차익 노리려고 하지만 지금은 수준이 어때요? 자본시장 차익을 노리기도 헷갈리고 무리해서 사기도 겁나고 이런 식이잖아요. 이런 식에서 가고 있는데 매물 물량은 또 엄청 많아요. 공급이 부족하면 지금 집값이 오를 거면 지금 팔까요? 왜 1년 반 전에 매물이 3만 개밖에 없었는데 집값 막 오를 때 지금 왜 7만 8만 개를 갈까요? 서울 10만. 경기도는 12만 13만이던 게 매매 전세 월세 앞에서 20만 대를 넘었어요. 2배씩 다 늘었어요. 그럼 여러분 이 현상을 어떻게 볼 거예요?
아, 그동안 거품이었다는 걸 투자자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시적 2주택 가구가 200몇 가구는 200만 가구가 좀 넘는데요. 100만 가구 거래가 돼요. 그분들이 집 내놓으면 200만 가구예요. 전국적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계산해 보면은 한 4, 50만 가구가 매물로 나와 있거든요. 잘 판단해 보세요, 여러분. 그분들이 집값이 2, 3년 뒤에 오를 것 같으면 집을 왜 팝니까? 지금 버티지. 그죠? 이런 부분을 같이 함께 보셔라. 그래서 공급이 부족해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득이 늘고 있고 주택 가격이 안정적이고 살만한 가격 수준에서 공급이 부족, 당연히 살살 보니까 가격 상승이 있겠지만 지금은 전혀 그런 경제 팩터들이 10개 중에 한두 개 요인 빼고 8개, 9개가 다 지표들이 가리키는 게 뭐예요? 아, 주택 가격은 거품이다라고 가리키고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공급이 부족한데 수요자가 더 줄면 어떻게 되나요? 그런 현상이 2009년도, 10년도, 11년도에 있었습니다. 2010년, 11년도에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요. 요즘 여러분 기사 보셨죠? 뭐 서울 아파트 2만 5천 채, 3만 5천 채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합하면 2년 합하면 올 연말 이제 보세요 한번. 연말에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던 둔촌주공 11,000세대 가까이 하고 옆에 한 3,000세대짜리 또 있어요. 대충 한 15,000개 정도가 갑자기 쏟아져요 연말에. 그때 아마 여러분 정말 희한한 뉴스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그게 아마 어떤 트리거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연말에 물건이 막 쏟아져 나온다? 그럼 그게 만약에 부족하면 날개도 치듯 팔리겠죠. 미리 대비해서. 근데 그럼 여러분들 연말에 뉴스에 뭐 둔촌주공 세입자를 못 맞춰 이런 뉴스 나오면 정반대죠. 그러니까 그 뉴스는 그걸 보고 판단하시면 제일 정확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어렵게 진행되고 있죠. 일단 태영이 일단 첫 발을 던졌고, 뭐 롯데가 지금 이제 물만 오르고 있고, 신세계건설도 보도에는 많이 안 나오대요. 신세계건설이 대구의 현장이 좀 많아요. 근데 대구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신세계도 부채비율이 좀 높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잘 버티고 있는데, 제가 볼 땐 총선 끝나고 나서 그런 거와 상관없이요. 여러분 뭐 신일 해피티라고 들어보셨죠? 신일 해피티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거기도 부도가 나기 직전에 법정 관리 들어갔거든요. 이거 잘 모르시고 이런 것들이 보도에 많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로 중견 업체 이하에서는 지금 자빠진 데가 엄청 많습니다 현장에. 그리고 물건이 나오고 있는데 그걸 사줘야 뭐 이어서 갈 거 아니에요? 살 사람이 없습니다. 현재 주택 가격으로 살 사람이 없다는 걸 아니까 그 현장 사업장을 인수를 안 해요. 그 정부가 대주단을 협력해가지고 뭐 애를 쓰고는 있는데 그게 과연 어느 정도 힘을 쓸 것인가. 그 85조 뭐 이렇게 뭐 투입한다고 했는데 다 세금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지금 세수가 부족하잖아요. 집값이 안 팔리면 당연히 현장 어떻게 돼요? 치킨집을 차렸는데 치킨이 안 팔려. 접어야죠. 근데 안 접으려면 어떡하죠? 빚 내서 임대료 내면 되죠. 안 팔려도.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집이 그러면 그 치킨집이 갑자기 잘 될 이유는 뭘까요? 딱 하나. 갑자기 우리가 돈을 벌거나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로또를 맞거나 돈이 넘쳐나서 살 때. 근데 지금 경제 상황이 그렇지는 않죠, 여러분. 물가는 오르고 실질소득이 줄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여파가 어디로 가냐? PF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회생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자만 내고 있겠죠, 치킨집처럼? 그러면 순서의 문제이지 이거는 갈 수밖에 없는 수준이다. 그거를 딱 2년 차가 제일 중요합니다. 올 연말 가을이 되게 위험한데요. 기억 더듬으시면 재작년 레고랜드 그때부터 딱 2년 차예요. 2년 차면 여러분 조달금리 신용등급 A급 이하는 한 10에서 14%예요. 그러면 2년이면 몇 프로죠? 20% 되죠? 그러면 현장들의 수익률이 보통 20%예요. 좋을 때. 적으면 10에서 13%고. 그러면 이미 수익은 다 날라갔죠. 손실 구간이죠. 손실 확정인데 어떻게 이게 살아나려면 어떻게 돼요? 부동산 가격이 다시 폭등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수준으로. 근데 지금 서울도 미분양인데 이런 전체적인 그림을 볼 때 PF 문제는 그냥 때를 기다리는 뭐 봄이 오면 꽃이 피잖아요. 좋게 얘기하면 뭐 그런 상태이다. 롯데건설이 계열사 공사도 많이 해요. 근데 현장들이 아파트 현장도 많거든요. 많은데
일단 유동성이 일단 고갈된 건 맞아요. 맞기 때문에 현장들 중에 그 부동산 예를 들어서 10개 현장 해가지고 하나 현장이 망하면 그것은 망해요. 여러 부대 비용 빼면. 근데 지금 비율상 특히 태영 같은 경우에 여러분 보세요. 10개 현장 중에 2개 현장은 망한다 그러는데 태영은 40% 이상이 아파트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얘기 정리됐죠? 뭐 그렇고 롯데도 좀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신세계는 부채비율이 높은데 약간 버티고 있는 건 뭐냐? 아파트가 많아요. 부채비율이 높은데 그 자주 언론에 안 나오는 이유는 아파트는 조금이라도 싸게 팔면 소화가 되잖아요. 뭐 이런 어떤 시장에 냉정한 부분이 있는데 롯데건설은 애를 많이 쓰고 있고 대기업이다 보니까 대주단하고 금융감독원에서 또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특혜가 있을 정도로 많은 배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태영이 자빠지면서 이복형 금감원장이 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데 이제 태영 같은 일은 없다라고 못 박듯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전에 얘기는 더 웃겨요. PF 큰 문제 없다. 안정적이다 얘기했어요. 그러다가 12월에 한 개 기업은 책임져라 그러고 바로 터졌어요. 그러면 이미 금감원이나 금융감독 우리 금융정부 당국에서는 이 상황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요즘 워딩이 별로 없잖아요. 그 이후로 태영 터진 이후로 총선에 좀 이슈가 몰려 있잖아요. 그 사이에 소리 없이 자빠진 데도 있을 거고 롯데건설은 지금 현장들에 대해서 최대한 유동성을 확보하려고 지금 정말 전력을 기울이는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건설이 100%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고요. 제가 볼 때. 물론 규모가 더 크니까 대마불사라는 얘기가 있지만 살아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있지만 되게 좀 시끄러울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밑에 급들이 있잖아요. 거기서는 정리될 곳들이 제가 볼 때 몇 군데 이름들이 떠오르는데 만약에 쇼킹이 한번 오잖아요. 그러면 숨 못 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산소호흡기 단 거거든요. 다들. 숨 못 쉬고 아마 자빠진 데 많이 나올 겁니다. 제가 우려하는 건 너무 구조조정을 안 했어요. 구조조정을 좀 대놓고 해야 시장이 조정받고 주택가격도 안정되고 그래야 다시 분양하고 또 돌잖아요. 건설업계가. 건설업계, 건설투자가 자꾸 마이너스가 볼륨이 크면 안 되잖아요. IMF 이런 때보다. 지금 되게 커요. 그게 나중엔 부작용으로 다가오잖아요. 국가 경제에는. 그런 시기라서 정치 때문에 구조조정, 구조개혁, PF의 조정, 정리가 돼야 또 새 출발하잖아요. 정리 안 되면 계속 아픈 채로 계속 가야 되잖아요. 그 롯데건설도 자유롭지 않다. 그리고 현산도 자유롭지 않고 다 자유롭지 않아요. 다 자유롭지 않은데 분양 현장이 뭐 신용평가 여러분 보시면 회사별로 상태들이 나옵니다. 금융 익스포저라서 이 위험한 수준들이 나와요. 그거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 자유롭지 않다. 시장이 만약에 쇼킹이 있으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어떤 사태들이 올 수도 있다. 그러나 잘 넘긴다라면 우리가 슬기롭게 조금 충격을 줄일 수는 있겠다. 그러나 중견건설 업체들은 회상하기 좀 힘들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정부가 너무 개입을 해가지고 시장을 혼동한다는 욕도 받지만 잘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해외처럼 건물을 다 짓고 파는 게 정상인데 그렇잖아요. 물건도 안 보고. 그러니까 지금 이럴 때 문제가 되잖아요. 이럴 때를 위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많이 허그라고 있잖아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보험을 가입하게 되십니다. 건설사가 할 때.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터지면 분양받은 투입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양보증보험을 가입했기 때문에 돌려줍니다. 근데 이제 분양받은 걸 돌려받는 것보다 시간이 흐르면서 주택가격이 올랐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다시 살려면 돈이 더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그 손해까지 보존을 안 해줘요. 불행히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분양자들이 우리가 합심해서 어떻게 뭐 채권 인수라든지 공사를 계속 가자라는 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뭐가 아쉽다 그러나 아쉬운 사람이면 저거 한다. 웃기는 상황이 된 거죠. 건설사는 배째라고 자빠졌어도 우리 수분양자분들은 고통스러운 시간이 시작되죠. 다만 원금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대부분의 아파트 현장은 다 90% 이상이 다 그렇게 하고 조그만 단지 빼고는요 다 그렇게 하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원금을 찾으면 뭐합니까? 내 집 마련하셨는데 시간에 대한 어떤 비용?
기회비용에 대한 어떤 손실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것까지 책임 못 진다. 그 약간 고통스러운 건 맞습니다. 이왕이면 그 정부도 아파트 현장에 대해서는 그래서 PF 지원을 주로 아파트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 지어지게. 나중에 손실 확정이 될 때 아파트 분양받은 분들은 들어가지만 나머지 그 손실을 그 국민이나 수분양자가 아니라 그 회사와 대출기관들한테 뭐 분산해서 손실 확정하는 형태로 유지하려고 정부도 애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회사에 전화해 보시면 저희 분양된 돈 분양대금 보험 들어있나요? 다 그렇다 그럴 겁니다. 아마 없다 그러면 그때 좀 빨리 움직여야 되고요. 네. 대부분은 다 들어 있습니다. 네. 바젤 뭐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사실 뭐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닌데요. 뭐 국가 간의 국제은행 간의 협약이에요. 협약이기 때문에 강제성 없지만 강제성보다 더 무서운 신뢰도의 문제가 여기서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아웃되면 왕따 되면 그냥 경제 망가집니다. 그냥 통화 가치 떨어지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돈을 서로 교환하는데 얘는 좀 문제가 있네. 그리고 얘 돈을 안 써주면 어떻게 돼요? 통화 가치 떨어지잖아요. 그럼 우리 국민들은 그때부터 물가 상승 압박에서 이제 박살나기 시작합니다. 옛날에 그 브라질에 브라질이 아니라 그쪽 나라들 있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절대 국가 간의 이 금융 신용도는 지켜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뭐 우리나라 주식이 제가 알기로는 선진국 편입 지수인 거의 100%못 들어갔잖아요. 그런 이유도 이제 존재합니다. 그래서 아직 신용 금융에 대해서 100% 인정을 못 받고 있어요. 우리가 수출을 잘하다 보니까 좀 인정해 주는 건데 그와 별개로 이제 바젤은 뭐냐면 그 예전에 우리가 금으로 통화를 썼잖아요. 통화를 썼는데 미국이 아시겠지만 전쟁 끝나고 나서 약간 좀 힘을 가졌죠. 그러니까 이제 돈을 찍어낼 수 있고 기축통화국이라는 개념인데 이때 확실히 좀 잡혀지는데 전쟁 끝나기 직전에 이미 승전이 거의 확실되는 상황에서 쫙 모이 이릅니다. 그 연합군 주로 주축을 해가지고 그래 모여가지고 이 그림 보시면 이제 금환본위 제도를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1원 수당 35달러 고정을 딱 시켜요. 처음에 시작을 해요. 잘 갑니다. 잘 가다가 1970년대가 되면서 점점 이제 개방되고 뭐 이런 것들이 무역이 이제 개방되면서 자본이 약간 글로벌 자유화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은행끼리 막 외환 투자를 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이때 외환 투자할 때 이런 거죠. 자기 자본은 10원밖에 없는데 막 대출로 여기서 빌리고 이러다 보면 어느 날 빵꾸 나면 박살나잖아요. IMF가 그런 거 아니에요? 살짝 그런 거죠. 근데 1974년 6월에 독일 헤르슈타트라는 은행이 파산을 시작해요. 좀 큰 회사인데 퀼른에 있는. 터지면서 이거 안 되겠구나. 그 은행의 상태를 우리가 안 보고 서로 동거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신용 점수처럼. 그래가지고 여기 만들어요. 은행 국외점포 감독. 그러니까 글로벌화 되기 시작할 때요. 그거 만듭니다. 발표를 하고 G10이 모여가지고. 그리고 1988년 7월에 점점 이런 일이, 그러니까 이때 여러분들이 아시는 BIS, 자기자본 비율이라는 걸 정하게 된 거예요. 얼마 안 됐습니다, 역사가. 1988년 7월날, 그럼 얼마 됐어요? 별로 안 됐죠, 여러분? 진짜 얼마 안 됐어요. 금융의 역사가 이렇게 미쳐납니다. 근데 이때 이제 만들어요. 그래서 8%, 이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은행에서 내 돈은 8%는 두자. 손님들이 찾으러 오면 예금주 돌려줘야 되니까 이게 정한 거예요. 안 하면은 그 금융기관에 대해서 제재를 들어가요. 대출도 좀 압박을 주고 이렇게. 국제 룰로 정한 게 바젤 1이에요. 아니고. 그런데 잘 지내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또 사고들이 이제 나기 시작을 해요. 2004년 6월에서 2가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돈 빌려주고 이런 데 있어서 이제 점점 금융이 약간 이제 투명화되는 거예요. 좀 공정화되고. 여기 보면 글을 보시면 차주 신용도 산입 반영. 이게 이제 DSR과 연결되는 시작점입니다, 여러분. 벌써. 근데 이때는 DSR까지 시장을 안 한 거예요. 왜? 차주가 신용도가 좀 높으면 대출 좀 많이 해주고 그냥 어바웃이에요. 어바웃 개념으로 룰만 정한 거예요. 신용이 너무 나쁘면 대출을 해주지 말자 뭐 이런 거고. 그러다가 이제 잘 하는데 여기서 세 가지를 쓰는데 필러 1, 2, 3라고 돼가지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읽어보시면 내용이 보이잖아요. 자본 비율 지키고 정책 당국의 금융 감독 이런 거. 이 뒤에 이런 것들이 생겨요. 이 감독권을 가져라. 그리고 시장 규율을 해라. 뭐 편한 얘기죠. 편한 얘기인데 기관들이 없었어요. 전 세계가 대부분의 국가들이 없었고 미국이나 영국은 많이 어떤 활동을 했으니까 그런 게 있었고 이미 시스템을 좀 규율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이제 잘 지내다가 이제 골드락스 시절이었잖아요. 네. 중국의 어떤 최저 물가의 어떤 물가의 어떤 골드락스 시절이죠, 진짜. 물가가 너무 저렴해가지고 물가는 이제 영원히 안 오른다 뭐 이런 얘기 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유동성이 풀리면서 결국은 주택, 부동산발, 서브프라임목이 터졌잖아요. 그럼 왜 터졌을까요? 이거 뭐 왜 터진 거지? 금융기관까지 돈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차주 신용도 여기서 그 비율에 대해서 타이트하게 안 하고 소득이 있는데 해주는 서브프라임목이지. 거기서 소득이 받쳐주지 않는데 신용도와 상관없는 거예요. 소득을 안 따지고 빚을 잘 갚으면 신용도가 좋은 거예요. 그죠? 그렇죠. 대출을 많이 받았는데도 터지면 다 터지잖아요. 근데 이런 개념으로 약간 한쪽만 하다 보니까 소득이 없어도 대출을 해준 거예요. 왜? 집값이 오르면 이자가 나오니까. 잘 갚아놨으니까. 네네. 그래 터졌잖아요. 터지고 나니까 이것도 좀 고쳐야겠나 한 게 이제 바젤 3가 나와요. 2010년도 나오는데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 바젤 가지고 사인하고 그런 날이 있어요. 그게 이제 발표가 됐는데 원래 2020년도부터 시행인데 이제 코로나 있잖아요. 각국들이 준비가 안 된 거야. 투명화하려니까 준비가 안 돼서 좀 연장을 합니다. 코로나까지 해서 또 연장을 해요. 그래서 시작된 게 작년 1월 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실제로 돼가지고 또 다들 1년 연장시켜주세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막 좀 연장 신청을 했어요. 그 연장 신청을 왜 하죠? 이미 국제 룰이 정해진 거예요. 그러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어떤 요소가 있어요. 순유동성, 자기자본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유동성 커버리지 두 항목이 있는데 그 와중에 유동성 커버리지 돈 찾으러 왔을 때 돈을 줘야 되는데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 부분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 대출을 막 하면 안 되고 소득이 있는 사람한테만 해주자. 그것도 어느 비율. 그래야 일이 안 트는 걸 알게 돼서 DSR이라는 걸 정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하고 있어요. 선진국은 다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인제 작년부터 얘기 나오는 거예요. 전세대출 DSR 얘기 나오잖아요. 그 요점은 뭐냐? 거기다가 여러분 뉴스 요소 새로 하나 나왔죠. 스트레스 DSR. 이건 또 뭐지? DSR도 DSR인데 스트레스 DSR은 뭐지? 이건 또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스트레스. 그러니까 변동금리로 대출 받았는데 금리가 갑자기 오르면 영끌한분들 막 박살나잖아요.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만약에 금리가 오를 때를 대비해서 대출 액수를 적정하게 해주자. 조금 안정되게. 이게 이제 스트레스 DSR이에요. 그래서 금리가 3%일 때 받는 대출 액수하고 5%일 때하고 틀리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정하냐면 여기 보시면 기존 전세대출 DSR은 이제 유주택자는 안 하는 걸 했잖아요. 여기 나왔고 이 1주택자도 3억 원까지 해줬어요. 근데 이 돈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앞으로. 연봉 5천만 원짜리 계산을 보시면 1년에 2,010만 원 정도가 40%에 해당돼요. 이게 1금융기관이고 2금융기관이 지금 50%거든요. 조금 더 받겠죠. 이 차주는 추가 전세대출 받을 때 전세대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끊어놨어요. 일단 시작됐죠. 시작됐는데 그 다음에 뉴스가 또 다시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스트레스 DSR을 하겠다고. 전세대출 DSR, 전세대출도 소득의 범위를 넘었으면 대출을 줄인다? 두 번째 나온 게 스트레스 DSR 말씀드린. 이건 보도를 확실하게 해요. 전 금융권에 이렇게 강하게 합니다. 얼마 안 됐죠? 연말에 했으니까. 대출 상품에 대해서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됩니다. 마치 우리나라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가 하고 있고 안 하면 왕따 취급받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 했어요. 하고서 제가 이렇게 써놨죠. 2025년 시장 하향 안정화 지속 요인의 신호다. 왜냐? 여기 보시면 정부가 시뮬레이션도 발표했어요. 이렇게 보시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4년 현재고요. 밑에 거가 더 중요합니다. 25년도 볼게요. 변동금리 대상인 사람들은 원래 자기가 6억 정도를 받는 사람이었으면 6.6억, 5.65로 마이너스 16%예요. 완전히 줄죠? 대출 금액이. 그리고 밑에 호남형 주경 보면 최하 6%에서 최대 16%. 그러니까 대출 금액이 주는 거예요. 미래 수요자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히 생각해서 수요가 10% 정도 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죠? 그러면 시장에 이게 계속 이어질 거 아니에요. 계속, 그죠? 근데 아시겠지만 젊은 층의 인구가 자꾸 숫자가 줄죠. 수요가 느는 거예요? 줄는 거예요? 이거는 앞으로 소리 없이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그러니까 이슬비처럼 계속 와도
구멍이 파이잖아요. 이렇게 똑똑 떨어져도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예전에 폭등 시절에 대출 이런 거 없다. 90% 대출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제 그게 있어야 부동산이 펌핑이 되거든요. 올라갈 수 있고 물론 M2랑과도 비교하지만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2025년 이후에는 이거 100% 적용해서 100% 적용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정책의 묘가 있는데요. 만약에 주택가격이 또 오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가상금리 스트레스 가상금리 1.5에서 3%까지인데 연말에 발표를 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시장에 너무 불튄다 그러면 바로 3%로 올려버리면 내가 대출금리가 4%가 아니라 7%가 돼요. 그럼 돈이 줄죠. 이 정책 효과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시장에 여러분들한테 소리 없이 이어지겠다라는 거를 분위기상 여기 보시면 벌써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준비가. 그래서 이게 그냥 한 번 지나가는 그 바람이 아니고 계속 살살 부는 바람이다. 앞으로 몇십 년 동안 그럴 것 같다. 물론 전 세계가 뭐 특별한 막 일이 터지지 않는 한 이건 유지될 거라고 보시고 시장에 참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권별하고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국제금융협약이라서 이 얘기 드릴게요. 작년 4월에 한국은행 이미 IMF하고 OECD에서 경고 많이 받은 걸 아시죠? 여러분들 아실 텐데 그 왜 자꾸 경고 받겠어요? 뭔가 좀 아슬아슬하니까 뭐 가계부채 문제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하고 이복현 금감원장이 4월 달에 작년 4월이죠. GST라고 글로벌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회의에 참석을 해요. 해가지고 협약 맺고 옵니다. 협약이 그러니까 일본도 이미 다 돼 있고 좀 선진국이고 좀 통화가치 센 데들은 다 이미 돼 있어요. 우리는 안 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글로벌 스트레스 테스트. 글로벌이 어떻게 될 때 우리가 민감해서 뭐 시장이 어떻게 돼 이런 생각도 안 했는데 지금 보니까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서 신청을 했는데 사인했어요. 앞으로 3년 동안 글로벌 스트레스 테스트를 받겠다라고 사인하고 왔고 그러면 자료를 줬을 거 아니에요? 우리 자료를 알아야 테스트가 되잖아요. 자료를 다 주니까 좋겠죠? 사인했으니까 줬는데 10월 달에 사무총장이 와요. 국제결제원에 와가지고 한국에서 한국은행 직원들하고 기자들 데리고 간담회를 해요. 그 세 가지 워딩이 딱 있어요. 한국의 구조개혁만 잘하면 리스크는 없습니다. 딱 얘기를 해요. 재정통화정책의 구조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쌍이에요. 사실은. 그죠? 그리고 마지막 워딩이 있어요. 집값을 낮추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이 얘기를 들었는데 말을 안 듣는다보다는 국제에서 짱이잖아요. 그죠? 그분들이 우리나라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보겠어요? 한국 저거 터질 것 같아? 그럼 조달금리가 올라가죠. 우리 금리 올라가죠. 우리 지금 억지로 기준금리 안 올리고 있는데 올라가면 박살나죠? 어우,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12월에 F4, 기재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감원장, 금융위원장이 동시에 갑자기 어느 날 그러잖아요. 가계부채가 심각하다. 그게 괜히 나온 게 아니고 히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그러면 이게 우리만 뭐 왔다 갔다 이게 아니구나. 그나마 신생아 특례론인가 특례보금자리도 약간 우회해서 우리가 억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파격적인 어떤 국가 정책 작업은 약간은 감시의 대상이에요, 사실은. 그런 부분 같이 보시면 우리나라가 함부로 할 수 없겠구나, 예전처럼 눈치를 좀 보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뭐 시장 상황이 좀 보이실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집값의 어떤 활성화 정책의 어떤 집값의 연착륙을 위한 명분 아래 썼는데 자꾸 국제 금융기관의 눈길이 따갑잖아요. 아시잖아요. 작년 5월인가 더 이코노미스트 영국에서 그 전 세계 전문가들이 다 보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가 떴어요? 한국 전세 대출이 있어서 더 위험할 수도. 일본과 거의 흡사한 상태의 위험한 상태라고 기사가 나 일면에. 그거 다 이미 알고 있는데, 그렇죠, 여러분? 우리 주식시장에 버티는 이유는 뭐냐? 기업들을 해서 좋은 기업들이 좀 몇 개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 기업들에 투자해서 돈이 안 빠져나가는 거지.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보면 좀 아슬아슬하죠. 그리고 요즘 들어서 조금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들어왔다가 자꾸 북한에서 자꾸 조금 약간 삽질하시고 계시잖아요. 자꾸 대포 쏘고 이러니까 또 거기다 또 우리 대통령도 그냥 처분하면 되는데 뭐 막 전쟁 날 것처럼 얘기하니까 국방장관도 이러니까 외국 사람들 볼 때 뭐야? 그러면 돈 빼겠죠? 이런 게 벌어져서 다시 또 진정 국면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그런 국제적인 어떤 환경, 금융 환경에서 우리가 왕따가 되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이 룰은 조금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 90% 이상. 뭐 이렇게 보시고 시장에 대처하는 게 현명한 대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냥 2배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대충 최근에 나온 자료 70 몇 프로 갔다가 뭐 67%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60에서 70%가 부동산 자산이고 해외는 적은 데는 30%, 나머지는 다 비금융 자산이가 비부동산 자산이거든요. 뭐 예금이나 채권, 주식인데 우린 그 비율이 30%가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동산이 좀 리스크가 생겨 터지면 국가 경제가 거의 뭐 좀 그렇습니다. 뭐 생각해도 싫은데 그럴 가능성이 좀 높은 수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도 전체 볼륨에서 세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부분부터 여러 개가 지금 사실 사면초가에 모였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이거 낮추자니 시스템이 많이 망가지고 구조개혁을 안 하자니 이게 나중에 또 더 터질 것 같고 지금 이런 상황인 것 같은 거를 한국은행 총재가 워딩을 했잖아요. 갑자기 금리 안 올리면서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물가 올라가서 지금 고생하잖아요. 금리를 안 올리면 당연히 물가가 올라가죠. 환율이 높아지니까. 국민들이 막 고통받고 있는데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지만 그래도 못 올리는 이유는 다 아시잖아요. 부동산 때문에. 그만큼 부동산이 우리 GDP 성장률에 도움을 주던 시대는 이제 지났다. 도리어 이제 부작용이 더 나오는 지점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보고서가 계속 나오잖아요. 임계점 돌파했다. 가계부채 비율을 80%로 안 낮추면 GDP 대비 문제가 있다. 100% 넘어가면 터진다. 이 얘기를 막 하고 어느 날 기자회견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재정통화정책 구조개혁 없이는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로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을 대통령도 아니고 한국은행장이 한다는 얘기 워딩에 대해서 저는 사실 그날 생각을 많이 하고 자료를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듣고서 그래 맞아 고쳐야 돼. 맞습니다. 근데 그걸 아직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이 구조개혁에 대한 불을 계속 땡기고 있기 때문에 워딩도 나오고 정책 요번에 최근에 금융감독원에서 업무계획이 나왔습니다. 업무계획이 2024년 2월 1일 날 나왔거든요. 제가 꼼꼼히 봤는데 1번, 2번이 가계부채하고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탠스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 좀 생각하시고 시장에 접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돈 버는 개념으로 다가서는 타임은 지금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은 언제든지 능력이 되고 적정한 가격이면 사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지금은 약간 과도한 구간이라서 굳이 비싸게 살 필요 없지 않습니까? 비싸게 사서 이자 부담되고 그렇게 힘들게 사실 필요 없고 다만 이제 일부 어떻게 보면 기득권 세력과 일부 정치적인 논리, 경제적인 논리에서 집값이 좀 많이 버티고 있잖아요. 누구나 고표가 됐다는 거 다 알고 있고 뭐 소유자도 알고 있고 매수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수자들 중에 대부분은 실거주자가 많고 투자 수요가 지금 또 시장을 많이 흔드는 어떤 키워드로 움직이는데 그 투자 수요의 그 세력들이 집단 님비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집값은 계속 오른다라고 자꾸 하니까 따라서 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미 지났습니다. 그걸 왜 안냐면 미국의 주식 검은 화요일 터지고 이럴 때 그런 얘기 있잖아요. 구두 닦기가 주식을 대해서 닦으면서 주식을 물어보면 끝물이다. 또 갑자기 듣도 못한 부동산 업자가 나와서 뭐 유튜브를 시작하고 인터뷰를 시작하고 심하게 얘기하면 정말 조금만 돈을 뭐 조금 벌면 그냥 나와서 이런 거 플러스 부동산 서적이 최대 물량이 나올 때 그리고 1년 뒤에 일본이 터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약간 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내 집 마련에서는 뭐냐면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조정이 필요 올 것이다. 안 올 수는 없다고 저는 보는데 없이는 국가의 발전이 저는 이제 끝났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러면 조정기에 주택을 사시는 게 맞죠. 맞는데 지금 뭐 일각에서 건축비가 많이 올랐다 그래서 뭐 막 혼돈스러우실 텐데 땅값이 많이 내려가면 더 쌓이잖아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땅값이 갑자기 왜 오릅니까? 가만히 똑같은 땅인데 그죠? 자본주의 논리에서 대출이 펌핑되면서 땅값을 올리는 거잖아요. 건축비 올라간 거는 전체 분양가에서 일부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럼 여러분들이 주택을 매입할 때 지금 실거주자분들은 너무 힘들고 높은 가격이지만 공공분양이 이제 신축이 나올 거예요. 원래 나와야 되는 시점인데 조금밖에 안 나서 좀
저도 아쉬운데 아마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특히 3기 신도시 같은 좋은 입지들은 정말 열심히 분양받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대출도 7, 80% 생초과이 되니까 적극 활용하셔서 사셔야 되고요. 기존 주택은 시장 보면서 사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신축 민간 분양은 절대 심사숙고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 왜 드리냐면 지금 막 높다고 하면서 따라가시잖아요. 그 중에 50에서 80%가 사뒀다가 나중에 자본시세 차익 노리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 사례가 데자뷰 똑같을지 모르지만 2009년도에도 말씀드렸지만 활성화 정책을 써가지고 분양이 다시 잘 됩니다. 잘 돼가지고 그때 똑같이 이런 비슷한 게 있습니다. 제도가 사면은 조금 편하게 집을 팔 수 있고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게 분양이 잘 됐어요. 그리고 2009년도에 분양한 것들이 언제 입주하죠? 11년도, 12년도. 늦으면 13인데 11, 12년도 여러분 서울 수도권의 입주 물량 아파트들이요. 마이너스 P가 3, 40%입니다. 그럼 그거 사신 분들 중에 3, 40%는 박살나고 있었겠죠. 그렇죠? 그런 시장에 올 수도 있겠죠, 여러분? 너무 높다고 판단되면 저는 올 것 같다라고 미리 말씀드릴게요. 올 것 같다. 그래서 좀 조심하시고 그러니까 공공분양은 적극적으로 신규 분양은 심사숙고해서 신규 분양이 기존 시세 예전에 여러분 기존 시세보다 낮아서 로또라는 얘기 했잖아요. 지금 웃기잖아요. 신규가 더 높잖아요. 그럼 생각 다시 하셔야 됩니다. 이 신규 말고 기존 주택도 지금 가격이 조정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약간 오버슈팅된 분양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입주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것도 한번 예측하셔야 돼요. 그래서 투자 관점이든 실거주 관점이든 기존 분양, 기존 시세보다 신규 분야가 많이 높으면 특별하게 뛰어난 뭐 강남 입지 아닌다면은 제가 볼 땐 정말 심사숙고하시고 다음 기회를 놓으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차라리 기존 주택을 사서 하는 방법도 한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매를 좀 공부하셔서 직접 공부할 시간이 없으시면 경매 대리인 제도가 있어요. 올해하고 내년에 경매 물건이 꽤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시세보다 무조건 일단 좀 싸거든요, 여러분. 저렴하니까 그것도 겁내지 마시고 경매가 많이 보편화돼서 지금은 조금만 신경 쓰시면 어느 정도 아신 다음에 동네에 한 10년, 20년 가신 공인중개사 분 친한 분 계시면 경매 매수 대리인이라는 자격증을 가신 분들 계세요. 그분들한테 부탁하시면 크게 문제없이 안전하게 주택 사실 수 있으니까 경매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사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생각할 때 뭐니 해도 암만 부자라도 건강하지 않으면 모든 걸 다 잃잖아요. 그래서 항상 건강부터 챙기시고요. 그리고 항상 기회가 또 옵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좀 거품이 있었지만 또 조정이 되는데, 그런 기회가 사이클이 항상 오니까 이렇게 신사임당 채널 보시면서 정보들을 미리 접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분명히 좋은 기회, 또 내 집 마련은 물론 또 적절한 매도 타임 이런 거 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테니까 우리 신사임당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